안녕하세요. 맥북 니어 초기 설정 시 필수 사항 10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언박싱을 하고 기기가 최소한 어느 정도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는 설정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가장 편리하게 진행하는 방법은 지금 가지고 있는 다른 애플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다면 계정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만으로도 맥북을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목록에서 국가 또는 지역을 선택하고 계속을 누릅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계속을 누르고 여기 세 번째 옵션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이 메이크로 데이터를 전송해 봅시다. 물론 주변에 다른 애플 기기가 없다면 새 기기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애플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의 애플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단지 약간 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러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선택한 후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맥북 근처에 가져와 가까이 두세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이 알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을 누르고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런 다음 맥북 화면에 보이는 작은 구름을 스캔하세요. 그 다음 입력 소스를 선택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제거하고 추가하고 싶은 것은 추가한 뒤 계속을 누르고 접근성 설정을 조정하세요. 시각 지원, 운동 지원, 청각 및 인지 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설정을 나중에 할 예정이지만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건너뛰려면 지금은 안함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는 연결할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선택해야 합니다. 연결하고 싶은 가장 가까운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찾으세요. 그 네트워크를 클릭한 후 계속을 누르세요. 그 다음 해당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세요. 그 다음 계속 진행해 봅시다. 이제 계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정에 사용할 아바타나 프로필 사진을 빠르게 선택하고 이름과 닉네임을 입력하세요. 그러니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맥북 키에 사용할 비밀번호를 추가하세요. 이 비밀번호는 맥북을 사용할 때마다 입력하게 됩니다. 물론 더 고가의 모델을 사용하신다면 키보드 오른쪽 상단에 터치 아이디가 탑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장 용량이 256GB인 저렴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서 터치 아이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가 필요하니 첫 번째 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다음 칸에 한 번 더 확인해서 입력하세요. 원한다면 힌트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원하신다면요. 애플 계정을 사용해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계속을 누르세요. 이제 계정이 생성될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맥의 세부 설정을 적절히 조정해서 아이폰의 설정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클릭해서 위치, 서비스, 기기, 앱 분석 정보를 직접 변경하여 맞춤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을 일치시켜 봅시다. 그리고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를 활성화하세요. 그러면 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부 AI 기능도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 예정이지만 기기 설정이 끝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맥북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화면 오른쪽 위 아니면 왼쪽 위에 있는 애플 로고를 클릭한 다음 여기에서 시스템 설정으로 이동하세요. 제가 더 빠르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줌 기능을 잠깐 켜고 그 다음 일반 항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사이드바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이동하여 맥북에 사용 가능한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노트북이 업데이트를 확인할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최신 상태가 아니라면 최신 맥OS 버전을 설치해서
모든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함께 최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세요. 또한 모든 보안 업데이트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점은 외부의 악성 코드나 시스템 내의 각종 버그로부터 시스템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섹션으로 이동해서 이 목록의 맨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백그라운드 보안 개선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이 토글이 켜져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러면 최신 보안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심지어 메인 업데이트 섹션에서 일반 업데이트를 받지 않더라도 말이죠. 좋아요.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면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를 설정해 봅시다. 애플 인텔리전스를 설정하려면 Mac과 Siri의 언어를 동일하게 맞춰야 합니다. 만약 언어가 다르다면 직접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Siri의 언어를 수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자, Siri 언어와 시스템 언어를 동일하게 설정한 후에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켤 수 있게 되고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 파일이 다운로드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후에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예를 들어 글쓰기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 앱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이 아이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통해 텍스트에 원하는 변경 사항을 설명하거나 텍스트를 친근하게, 전문적으로, 간결하게 등으로 포맷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을 만들 수도 있고 텍스트에서 핵심 포인트를 감지할 수도 있으며 텍스트를 목록이나 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종류의 텍스트든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앱도 열 수 있습니다. 아무 사진이나 열고 여기에서 편집을 누른 다음 정리, 클린업 탭을 열어서 간단하게 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정리 도구가 다운로드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진에서 제거하고 싶은 요소 위를 그냥 문지르면 그 요소가 사진에서 기본적으로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꽤 잘 작동합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와도 매끄럽게 연동됩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랙패드 조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특히 맥북을 처음 사용하는 분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로 넣었어야 했을 것 같아요. 트랙패드 위에서 손가락을 위로 쓸었을 때 이런 스크롤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트랙패드에서 위로 쓸면 아래로 스크롤되고 아래로 쓸면 위로 스크롤됩니다. 이것을 애플에서는 자연스러운 스크롤이라고 부르지만 본인에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랙패드의 오른쪽 하단을 실제로 우클릭 또는 보조 클릭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트랙패드를 누르거나 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설정을 조정하려면 여기 트랙패드 설정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조 클릭을 오른쪽 하단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트랙패드의 오른쪽 하단을 눌러 보조 클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및 확대 축소로 가면 자연스러운 스크롤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원한다면 활성화해서 새로운 설정에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꽤 간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맥북의 외관을 사용자화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 말하자면 물론 메인 화면에 있는 위젯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젯을 조정하려면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걸 깜빡했네요. 저는 오른쪽 클릭을 변경했기 때문에 여기서 위젯 편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위젯을 추가하거나 기존 위젯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에 추가하고 싶은 위젯의 애플리케이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방식으로 배경화면도 변경할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배경화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정에서 모양으로 들어가 시스템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요. 자동 모양, 밝은 모양 또는 기본적으로 어두운 모양을 설정해서 외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유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색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유리의 색을 입힐 수 있습니다. 테마 색상, 텍스트 하이라이트 색상, 위젯 스타일 등 다양한 외관 설정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도구가 맥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여기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커맨드 스페이스바라는 간단한 단축키로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스포트라이트 검색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무엇이든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맥북 설정, 파일 시스템, 인터넷, 앱스토어 등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각각 다른 용도의 4개의 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보기로 여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면 우리가 최근에 작업했던 모든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퀵 액션 메뉴를 열어서 메시지 보내기, 타이머 시작과 같은 빠른 동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숏커트, 단축어 앱을 사용해서 이러한 모든 동작을 조정하거나 나만의 맞춤 동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른 키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빠른 키들은 스폿라이트를 열고 빠른 키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퀵 액션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퀵 액션을 기기 화면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놓쳤던 마지막 원은 클립보드입니다. 이것은 범용 클립보드로 이전의 기기에서 복사한 파일이나 사진 같은 모든 클립이 저장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여기에 아무 항목도 없지만 다양한 요소를 복사함으로써 당연히 이 부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립보드에 들어가서 지금 사용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하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원에 접근하려면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Command 플러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스폿라이트가 열리고 스폿라이트가 열리면 Command 플러스 1을 누르면 애플리케이션 뷰가 열리고 Command 플러스 2는 파일을, Command 플러스 3는 빠른 동작을, Command 플러스 4는 클립보드를 엽니다. 좋아요. 이제 제어 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자주 사용할 기능일 것입니다. 제어 센터는 기기 화면 오른쪽 상단의 툴바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맥북의 전체 제어 센터가 열리며 여기서 와이파이, 블루투스, 디스플레이와 같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밝기, 사운드, 음량 조절도 가능합니다. 또한 화면 공유나 스테이지 매니저 같은 멋진 기능들도 있습니다. 스테이지 매니저는 정말 멋진 기능이에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여러 애플리케이션 사이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간단히 드래그해서 화면의 왼쪽으로 이동한 다음 열고 싶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앱 사이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화면에 나눠 띄울 필요가 없어서 이 노트북의 작은 화면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컨트롤 편집을 선택해서 컨트롤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젯을 추가하듯이 다양한 컨트롤을 추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어 센터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용도의 제어 센터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워크플로우를 위해서라면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 이 특정 제어 센터의 아이콘을 조정하고 사용자에게 편리한 단축키를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메인 제어 센터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 제어 센터를 열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께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능은 바로 독입니다. 독은 현재 화면의 가장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독에는 몇몇 기본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제거하거나 여기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의 첫 번째 부분에는 모든 기본 애플리케이션이 표시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교체할 수도 있지만 이 기본 애플리케이션들은 매우 유용해서 대부분은 아마 계속 여기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
즉, 이 중간에 있는 작은 부분은 최근에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던 앱을 잠시 열었다가 닫거나 완전히 종료하고 난 뒤에도 다시 빠르게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여기 최근 앱 섹션에서 아주 간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다운로드 폴더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한 모든 파일은 바로 여기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휴지통은 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정말 추천드린 것은 외장 SSD를 구입하거나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요. 하지만 저는 SD 카드 리더기가 있어서 이걸 외장 SSD처럼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만약 무거운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맥북에 좀 더 용량이 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싶다면 그렇습니다. 이 기기는 기본적으로 250에서 500GB 정도의 저장 공간만 제공하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최적의 작업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에 있을 때 기기를 자주 옮길 필요가 없다면 외장 SSD를 간단히 연결해서 무거운 앱들을 모두 그곳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SSD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기기에 탑재된 USB-C 3.2는 파일 전송 속도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외장 SSD를 이용해 실행하는 앱들도 꽤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또한 백업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맥북의 로컬 백업을 설정할 수 있어서 만약 기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백업에서 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외장 SSD를 이 포트, 즉 디스플레이에 더 가까운 포트에 연결하세요. 이 포트가 바로 USB-C 3.2이며 더 빠른 파일 전송 속도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알림이 나타나면 허용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외장 SSD가 Finder 애플리케이션의 사이드바에 표시됩니다. 제 경우에는 SD 카드인데 SD 카드라고 불립니다. 만약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SSD를 포맷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스포트라이트를 열고 여기서 디스크 유틸리티를 검색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유틸리티에서 사이드바에서 SD 카드를 찾아 지우기를 클릭하세요. 지우기 전에 중요한 파일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지운 후에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매크에서만 사용하려는 SSD라면 APFS 또는 APFS 암호화 포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장 장치로만 사용하려면 XFET 또는 FAT32 중 사용 가능한 포맷을 선택한 후 지우기를 클릭해 SSD를 포맷하세요. 그 작업이 모두 끝난 후에는 별도의 추가 저장 공간으로 즉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타임머신 백업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 설정으로 이동한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일반 항목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 일반 섹션에서 타임머신으로 이동한 후 첫 번째 백업을 설정하려면 클릭해야 합니다. 백업 디스크 추가를 클릭하고 SSD를 선택한 다음 디스크 설정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백업을 암호화하고 싶다면 이 토글을 오른쪽으로 켜주세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매크의 경우 백업을 위해 최소 490GB의 사용 가능한 저장 공간이 권장됩니다. 물론 그보다 적은 용량도 사용할 수 있지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백업을 암호화하지 않으려면 SSD에 별도의 비밀번호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데이터를 보호하고 싶다면 백업을 암호화하고 절대 잊지 않을 비밀번호를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칸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을 선택해서 백업에 사용할 저장 공간의 한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설정하고 싶으실 거예요. 준비가 되면 완료 버튼을 누르세요. 알겠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비밀번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힌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그 후에는 SSD가 준비되고 준비가 완료되면 첫 번째 백업이 1분 후에 시작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맥북 네오를 구입한 후에 꼭 해야 할 모든 일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